1974년 워너브라더스 창립자의 외손주 워너 르로이가 미국 뉴저지주의 테마파크 그레이트 어드벤처를 개장합니다. 워너 르로이의 비현실적인 상상을 멋들어지게 구현해낸 대규모의 사파리 공원과 각종 놀이기구들에 힘입어 그레이트 어드벤처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끄는 유명 테마파크로 자리 잡았는데요. 여기에 눈독을 들인 것은 펜센트럴이라는 이름의 철도 회사였죠. 1968년 펜실베니아 철도와 뉴욕 센트럴 철도가 합병하며 설립된 펜센트럴은 당시 철도 산업의 쇠퇴로 인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는 중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철도 이외의 수익원으로 테마파크 산업을 점찍은 이들이 대형 테마파크 체인 식스플래그를 인수한 후 본격적으로 쓸만한 놀이공원들을 사들이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1977년 식스플래그 명의로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매입한 펜센트럴은 곧바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잡아 끌만한 여러 어트랙션 건설을 시작했죠. 동시에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기획도 시행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1978년 할로윈 시즌을 맞아 건설된 유령의 집이었는데요. 당초 일시적인 관람객 증가를 목표로 하는 임시 어트랙션이었기에 구조 자체는 굉장히 허술했죠. 낡은 목조주택의 외관을 본딴 외벽 뒤에 4개의 커다란 트레일러를 이어붙인 후 트레일러 내부를 오싹한 장식물들로 채워 넣은 게 고작이었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분장을 한 연기자들은 직원들 중 시간이 남는 이들을 임시로 차출한 것에 불과했고 대기줄 표지판이나 각종 소품들까지 다른 놀이기구에서 쓰다 남은 재고들을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더해 야간 시간 한정으로만 운영되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유령의 집은 대기 시간이 1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매일같이 야간 오픈 시간에 맞춰 유령의 집 앞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본 식스플래그는 운영 시간을 풀타임으로 바꾸는 한편 아예 임시가 아닌 영구 어트랙션으로 유령의 집을 개조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듬해인 1979년 유령의 집을 한층 커다란 규모로 업그레이드한 유령의 성이 새롭게 문을 열었죠. 중세시대의 성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외관, 훨씬 거대해진 스케일, 드라큘라 백작이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같은 소설 속 등장인물로 완벽하게 분장한 전문 배우, 오로지 유령의 성만을 위해 제작된 실감나는 소품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성광등과 스피커를 사용한 공포 연출이 가미된 유령의 성은 단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공포 어트랙션이었는데요. 해자 위에 도개교를 건너 입장한 140m 길이의 복잡하고 어두운 복도를 손으로 더듬어 나가야 하는 관람객들은 극한의 스릴을 체험할 수 있었죠. 개장 직후부터 매년 그레이트 어드벤처 최고의 어트랙션에서 1위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유령의 성은 경영자들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효자 놀이기구였습니다. 커다란 비용이 드는 다른 대형 놀이기구들과 달리 유령의 성이 비교적 저렴하게 제작된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사실 그럴싸한 외관과 달리 구조 자체는 유령의 집에서 그리 바뀐 것이 없었죠. 16개의 트레일러를 대칭 구조로 8개씩 나누어 배치한 후 가운데에 배우들의 탈의실이자 제어실로 사용되는 트레일러 하나를 따로 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붐빌 경우 양쪽을 모두 개방하고 사람이 적을 경우는 한쪽만 개방하는 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관리비 따위의 부가적인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유령의 성이 어디까지나 임시 구조물로 취급된다는 것이었죠. 트레일러를 바닥에 고정하지 않고 바퀴가 장착된 이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경우 법률상 정식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 허가, 점유 인증서 및 각종 검사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파악한 테마파크 측은 계속해서 이 꼼수를 활용했습니다. 유지비 절약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지속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유령의 성을 당장이라도 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수익원으로 판단한 경영진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명령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심각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한 펜센트럴이 1982년 식스플래그를 발리 매뉴팩처링에 매각하는 등 상부의 혼란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기에 이와 같은 지시에는 나름의 합당한 근거가 있었죠. 그러나 임시 구조물을 수년간 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참사를 몰고 올지에 대해서만큼은 경영진 그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984년 5월 11일 금요일, 그날 역시도 유령의 성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대기 시간이 수십 분을 넘어서진 않았기에 내부 매뉴얼에 따라 성의 한쪽만 개방된 상태였죠.
직원들은 다른 손님들이 서로 마주치며 공포감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천히 관람객들을 입장시켰고 모든 것은 평소와 같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 30분 알 수 없는 이유로 유령의 집 내부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잦아들 정도의 미약한 불길이었지만 유령의 집 내부는 마치 개연성이 부족한 재난 영화와 같았죠. 트레일러의 외장 재질은 알루미늄이었지만 안쪽은 가연성 자재가 가득했습니다. 나무 합판으로 제작된 칸막이, 선반이나 탁자 등의 목재 장식물, 천과 종이로 만들어진 벽지는 불쏘시개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복잡하고 비좁은 미로 전체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에어컨이 바닥 환기구를 통해 신선한 산소를 계속해 불어넣었죠. 모닥불 정도로 커진 불길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주변의 인화성 물질들을 잡아삼켰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복도를 서서히 메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내부의 관람객들은 사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연기는 어둠에 묻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타는 냄새는 유령의 성 특유의 실감나는 연출로 오해를 받았죠. 오후 6시 35분 복도벽을 더듬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던 관람객 중 한 명이 복도 저편에서 거센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연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가갈수록 열기가 느껴졌고 더 가까이 가니 새까만 연기까지 보였죠. 약 10초 정도 움찔거리며 불길 쪽으로 다가가던 최초 목격자는 곧 눈앞의 광경이 실제 화재라는 것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는데요. 목격자의 일행 전체가 외친 불이야라는 고함은 미로 전체를 울리기에 충분했고 순식간에 유령의 성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이제 불길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화마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끓어오르기 시작한 공기에 곳곳에 배치된 밀랍 인형들이 녹아내렸고 기화된 밀랍, 즉 왁스 증기는 복도 전체를 가득 메우는 지옥불이 되어 접촉하는 모든 것을 섭씨 1000도가 넘는 고온으로 불태웠는데요. 겁에 질린 관람객들이 벽에 부딪혀 부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해둔 충격 흡수용 폼 패드들은 기존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재앙을 몰고 왔죠. 해당 폴리우레탄 폼에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던 염속의 난연제가 재앙의 근원이었습니다. 염속의 난연제는 가격이 저렴하고 화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번 불이 붙게 되면 불안전 연소, 고온이라는 특정 조건 하에 심각한 유해 물질을 내뿜게 되는데요. 화재로 인해 에어컨이 고장난 유령의 성은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었죠. 포스겐,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화학무기로 사용되었던 이 염소 화합물은 폐 내부의 습기와 반응해 염산을 생성한다는 무시무시한 유독성과 더불어 일반적인 가스와 달리 바닥으로 가라앉는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건을 만족시킨 폼 패드들이 뿜어대는 포스겐들은 유독가스가 발생하면 몸을 최대한 숙인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하에 행동하는 사람들을 맹렬하게 공격했는데요. 몇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제된 공포를 만끽하고 있던 관람객들은 이제 생존 본능이 쏟아내는 극한의 공포에 휩싸인 채 비명을 지르며 죽기 살기로 도망치고 있었죠. 한편 바깥에서는 한참 촌극이 벌어지는 중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주변 11개 지역의 소방관들이 모조리 출동해 있었지만 이들은 과거 시행했던 잘못된 훈련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는데요. 약 한 달 전이었던 4월 1일 식스플래그의 협조를 받아 유령의 성을 모의 화재 진압 및 구조 훈련 장소로 활용했던 소방당국은 내부 미로로 진입하는 대신 사다리를 이용해 높은 곳에 고립된 사람을 구출하는 훈련을 했었죠. 그러나 훈련 당시 이들이 사람 모양의 더미를 배치해 두었던 위쪽 공간은 실제로는 요 구조자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격렬하게 성 전체를 불태우고 있는 화염,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연기, 진입해본 적 없는 불타는 미로, 위쪽에 요 구조자가 존재한다는 착각, 이 모든 것들이 조합된 결과 출동한 소방관들이 애꿎은 외벽에만 물을 뿌려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몸을 사리지 않는 소방관들이 소방 도끼를 들고 용맹하게 내부로 진입했지만 이미 불길이 너무나 거센 탓에 한계가 명확했죠. 오후 7시 45분 마침내 화재 진압이 완료되며 유령의 성이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행히도 이토록 끔찍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사망자는 없었는데요. 연기를 과도하게 들이마신 7명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목숨을 건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직원을 포함한 도합 20명이 목숨을 잃는 일 없이 유령의 성에서 탈출했다는 보고를 받은 관계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렸고 사고조사 및 뒷정리를 위해 테마파크를 일찍 폐장했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현장을 수습하고 있던 소방관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타버린 8개의 마네킹을 발견하는데요.
피로에 찌든 몸으로 무심하게 마네킹들을 폐기물 봉투에 담아넣던 소방관들은 문득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죠. 이상할 정도로 화재 대피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다닥다닥 몰려있는 마네킹, 방독면을 뚫고 희미하게 느껴지는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 잠깐, 여기 마네킹들 전부 왁스로 제작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타는 게 아니라 전부 녹아버렸어야 하잖아.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소방관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테마파크에 놀러갔던 우리 아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이 빗발치고 있음에 당황하고 있던 직원들은 뒤늦게 소방관이 발견한 마네킹의 정체에 대해 전해 듣게 되는데요. 화재 현장에서 8구의 시신이 발견되어 현재 부검을 위해 이송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은 침통한 신음을 흘리며 전화기 너머의 절규에 같은 대답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신원 확인 결과 희생자 8명은 모두 친구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가 15세, 가장 많은 나이가 18세에 불과한 학생들이었는데요. 총 9명의 그룹으로 유령이 집에 들어갔던 이들 중 유일한 생존자인 수제트 엘리엇은 탈출하던 직원에 의해 유독가스를 과량 흡입한 상태로 구조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었죠. 부검을 통해 드러난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은 유독가스로 인한 중독 및 질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자세를 낮추고 대피구로 향하던 학생들이 포스겐을 다량으로 들이마신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는데요. 질식한 친구를 구하려다 일산화탄소 중독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 또한 있었다는 사실은 모두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죠. 유령위성 화재 사건의 결과가 기적적인 전원 생존이 아닌 대참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곧바로 테마파크는 잠정 폐쇄되었습니다. 화재의 최초 원인은 빠르게 밝혀졌는데요. 생존자인 13세 소년 조이 이리카가 어떤 소년이 라이터 불빛으로 복도를 비추며 지나가던 도중 찢어진 폼 조각에 불이 붙으며 화재가 시작되었다라고 증언한 것이었죠. 당시 유령위성 내부에서 성냥이나 라이터를 사용해 앞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기에 증언의 신빙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라이터를 들고 있던 소년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요. 내부가 어두웠던 탓에 증인이 소년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것과 더불어 고의 방화범이 아닌 실수로 불을 낸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끔찍한 참사가 발생한 시점에서 스스로 자수할 리도 없었고 그 소년이 희생자 중 한 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쟁점은 사고의 원인이 식스플래그에 존재하는가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검찰의 주장과 같이 화재 안전 컨설턴트들은 식스플래그 측에 대해 스프링쿨러 및 연기 감지기 설치를 반복적으로 권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식스플래그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시설이 임시구조물로 분류되므로 인허가 절차 또는 화재 예방 설비의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지속적으로 회신하였다. 이러한 공적 해석은 식스플래그가 해당 시설 내에 스프링쿨러 등 화재 예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게 된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판단된다. 식스플래그가 당시 적용되던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형식상 모두 충족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의 화재 위험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관계 당국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법령상의 구조적 미비점을 장기간에 걸쳐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데에 있다고 판단된다. 놀랍게도 8주간의 재판과 13시간의 배심원단 심의 끝에 나온 결과는 무죄였죠.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된 뉴저지주는 대대적으로 소방법을 개정, 유령의 집과 같은 어트랙션에 반드시 화재 감지 장치를 설치할 것을 명시함과 동시에 화재 경보가 울릴 경우 모든 조명이 켜지고 음악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효과음은 즉시 꺼져야 한다는 규정 등을 추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실한 안전법규를 지니고 있던 타주 역시 뉴저지주의 기준을 빠르게 도입하였고 미국 전역의 모든 공포 어트랙션이 대공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한편 형사재판에서는 자유로워졌지만 민사소송은 피할 수 없었던 식스플래그는 유가족들에게 각각 25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불해야만 했죠. 또한 화재 직후 식스플래그 그레이트 어드벤처의 관람객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1987년에는 거의 파산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레이트 어드벤처가 선택한 해결책은 시간이었는데요. 그 어떠한 기념비도 추모 문구도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이 잊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죠. 현재 다시금 수많은 방문객으로 붐비고 있는 그레이트 어드벤처에는 사고의 흔적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때 거대한 성이 들어서 있던 위치에는 새로운 놀이기구가 무심히 작동하고 있을 뿐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